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오늘 또 주어진 시간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도록 같이 노력해 보게요. 자, 50쪽 갑니다. 50쪽.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50쪽부터 시작됩니다. 지대하고 입지하고 도시 공간 구조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순서는 지대론 공부하고 도시 공간 구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입지론 공부할 겁니다. 지대, 도시 공간 구조, 입지론 여기 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근데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은 지대에서 한 문제, 입지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도시 공간 구조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대한 것에서 네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할 수 없다. 이 책에 있는 것만이라도 공부하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0페이지 가면 지대이론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몇 사람들의 이제 견해를 배웁니다. 자, 가장 먼저 지대이론 나오는데 이 지대이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대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지가, 토지 가격이죠. 지가와 지대의 관계. 지금은 안 나오고 초창기 시험에 때 이제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50쪽, 50쪽입니다. 그죠? 자, 50쪽 됐지요? 그럼 여기 토지 있으면 이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고 이 토지의 사용료를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지가를 구할 때 요 지대가 있고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서 지가를 구합니다. 그래서요,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뭐 이 공식을 우리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뭘 물어봤었냐면 요 지가와 지대의 관계, 지가와 이자율의 관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의 사용료가 높다. 그럼 이 토지로부터 사용료가 높다. 그럼 이 토지의 사용료가 높다 말은 이 토지로부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 토지로부터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지의 임대료가 높다, 수익이 높다, 사용료가 높다, 그럼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게 초창기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요 이자율하고 지가는 요 두 개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반비례.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그럼 요 이자율하고 지가는 반비례 관계 있는데 이걸 제가 감정평가론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게 감정평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 방식이 3가지가 있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근데 원가 방식은 가격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 2가지가 있었습니다. 벌써 감정평가 나오니까 경직됐습니다. 경직. 그 2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격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 구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종이라고 27회 때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하나가 추가돼요. 원래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2가지만 있었는데 토지 가격 구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감정평가 규칙의 원래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포함된다고. 그럼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해서 비교 방식 몇 가지? 3가지. 그다음에 수익 방식 가면 가액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그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거 기억나가 봐봐요. 영, 가, 예, 수. 잘하셨어요. 영가의 수. 영이 뭡니까? 영속성. 가는요? 가 어쩐다고? 영속성까지 가는. 가가 그거야? 가는 뭐요? 가치정의. 가치정의. 그 다음에 얘는요? 예측 원칙. 수는요? 수익환원법. 그래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옆에다가 뭐라고 썼던가요? 그렇죠. 직접환원법. 요 직접환원법이에요. 요 직접환원법은 수익환원법 중에서 토지처럼 수익이 영원히 나오는 거.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수익이 영원히 나오죠. 수익이 영원히 나오는 것은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직접환원법이야. 그러면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럼 건물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직접환원법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안 쓴다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옵니다.
요 토지 가격 구할 때 요 지가가 토지 가격 구하는 거죠. 토지 가격 구할 때 요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어느 부동산이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자, 그럼 여기가 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을 수익환원법으로 가격 구한다. 그럼 이 부동산이 장래에 미래에 발생할 수익.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에 미래에 발생한 수입이 뭘까? 임대료예요. 임대료. 이 임대료를 현재같이 만든다. 그게 수익환원법이거든. 그럼 여기 이자율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 지대가 대상 토지로부터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올 수익이라고. 그러면 수익을 이자율로 나눴다, 할인율로 나눴다. 이게 현재같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이게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원가법이다,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세 번째 수익환원법이다. 뭡니까? 수익환원법이라는 소리예요. 수익환원법인데 요 지대가 수익이야. 요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할, 요 부도와요. 이렇게 앞으로, 자,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 나오고 또 수익이 나오겠죠. 요 수익을 이렇게 현재같이 만드는 거, 이렇게 현재같이 만드는 게 수익환원법이라고요. 환원했다, 수익을 환원했다, 수익을 현재같이 만들었다, 그 소리거든.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 구할 때 이 토지가 앞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겠죠. 그 수익이 뭡니까? 지대. 이걸 이자로 나눴다, 환원했다는 소리야.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이게 수익환원법인데, 그런데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은 무슨 환원법입니까? 직접환원법. 이 공식이 직접환원법이라고. 이 공식이. 자, 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직접환원법을 한 번 정도는 내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개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죠. 뭐 저런가 보다 그런 거지. 저는 소개했는데 뭐 여러분은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 일단 그러면 얘는 영가예수에서 이 직접환원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지대이론 하다가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부동산 기론이. 그럼 이제 이 공식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가와 지대는 비례,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근데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가 중요해요. 이자율하고 지가는 반비례. 그럼 이 지가는 토지 가격이죠. 토지는 부동산이죠. 그럼 이 지가를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는 이 정의할 때 장래에 기대되는 현재 가치거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가치란 말이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 이렇게 현재 가치고, 요 이자율을 현재 가치 만들 때는 할인율이라고 그래. 할인율. 그러면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럼 이 지가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 여기에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작년에 이게 이 논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예전에 출제했다고요. 근데 지금 발전돼서 여기에 현재 가치와 할인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제 이거를 요즘은 자주 출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논리가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한 7번 정도 출제하는 거야. 초창기 때는 이자율과 지가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내고, 이게 발전돼서 오면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눈빛은 별로 안 좋아지네요. 그럼 결론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눈빛 안 좋아지니까 빨리 이 부분을 펼쳐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요 지대가 나오고 지가가 나왔어요. 또 하나, 지가와 지대를 비교할 때 요 지대가 나오고 지가가 나오네. 그럼 지대와 지가는, 요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지가는 특정 시점에서 토지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그러면 요 지대는 유량, 저량, 지가는 저량, 지가는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 가격이니까 저량, 지대는 사용료, 지대 수입, 일정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니까 유량 개념. 됐어요? 자, 필요 이상으로 제가 많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영가의 수까지 연결시키면서 여러분 눈빛은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 지대, 유량, 지가, 저량, 그 다음에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게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공식을 직접 환원법이라고 한다.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영속성을 갖는 것은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할 때 그 수익 환원법을 뭐라고 한다? 직접 환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속성은 토지 가격 구할 때,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직접 환원법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대 이론에서는 이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대 결정 이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대 결정 이론은 학자들이 겨냅니다. 지대 결정 이론 학자들 6명을 배울 거예요. 6명. 그 사람들이 지대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리카도는 농촌 토지에 대해서 지대를 연구했어요. 근데 농촌 토지의 지대를 연구했는데 리카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농촌 토지 중에서 비옥도, 생산성. 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카도한테 물어봤죠. 리카도는 지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어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다. A 토지의 지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도가 잠시 대기하래요. 그래서 잠시 대기하자고요. 그러면서 리카도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지대 발생 원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발생 원인을 뭔데? 했더니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비옥도의 차이, 기름진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다. 그럼 비옥도가 높으면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그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많은 작물이 재배된다. 그걸 밖에다 팔면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높다. 그래서 요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지대가 높다. 그다음에는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지대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체감 법칙. 이 세 가지가 지대 발생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비옥도만 찾아내면 돼요. 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나오면서 비옥도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옥도 나오죠. 비옥도 다른 말로 생산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이제 리카도가 저에게 설명합니다. 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D 토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토지 4개가 있는데 4개 토지마다 다 무슨 차이가 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 A가 비옥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 전부 다 똑같은 면적에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면 그러면 비옥도의 차이가 없다면 전부 다 비옥도가 똑같다면 전부 다 똑같은 수확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 A가 비옥도가 가장 높다면 A로부터 나온 생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A에서 생산물을 재배해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생산물의 가격은 A 토지처럼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많이 재배됐으니까 생산물의 가격도 높겠죠. 그래서 4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B 토지는 좀 더 비옥도 낮으니까 300원, C 토지는 200원, D 토지는 1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A 토지 생산물 가격이 400원인데 네, 생산비가 나올 거예요. 생산비. 그 생산비는 다 200원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요. 200원씩. 200원씩. 왜 200원씩 다 똑같아요?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재배했으면 생산비는 다 똑같겠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 C 토지를 봤더니 C 토지는 특징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걸 리카도가 한계지라고 했죠. 리카도가. 그러니까 리카도에는 한계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A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은 400이고 생산비는 200이니까 뭔가 남는 게 있죠. 그럼 A 토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그런데 리카도는 뭐라 하냐면 A 토지가 요 생산물의 가격이 400이고 C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이 200이면 요 차이가 비옥도의 차이다. 이 차이를 지대라고 한 거야. 이 차이를. 누가? 리카도가. 그래서 리카도는 A 토지는 지대가 200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왜 200이니? 400에서 200 뺐니?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A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 400하고 한계지 생산물의 가격 200. A 토지의 비옥도와 한계진 C 토지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A 토지의 지대는 리카도가 말한 겁니다. A 토지의 생산성, 수확액 여기에서 한계지
C토지 한계지의 생산성을 빼자.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200이잖아요. 이 400이고 200이니까 그게 지대가 된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 해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B토지 지대는요. 300하고 200 차이가 얼마요? 100이죠. 그러니까 B토지 지대는 100. 그럼 C토지는 지대가 없고 D토지는 아예 재배를 하지 않죠. D토지는 왜? 재배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C토지까지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 D토지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이 비옥도 1번 타자. 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한계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뭐가 파생돼 나와요?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그럼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옥도하고 그다음에 한계지 지대 없다.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면 여기 책에요. 요 직대와 직가 나오고 바로 밑에 뭐라 하냐면 지대 논쟁이라고 나와요. 50페이지 가면 지대 논쟁이 나오죠. 요 지대 논쟁. 여기는 지금 제가 만들어낸 거고 없는 거고 여기에 지금 쓰는 거고 지대 논쟁이 나오는데 지대 논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지대 논쟁이 보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이렇게 구별해 놨잖아요. 그럼 구별해 놨는데 지대 논쟁이 무슨 뜻이냐면 지대의 본질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게 지대 논쟁이라고요. 근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했냐면 불로소득이라고 했어요. 신고전학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비라고 한 거라고. 생산비. 근데 왜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했냐면 고전학파는 토지를 못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 못 만든다. 그러면 토지를 못 만드는데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토지 소유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50년 이상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150살까지 살아야만이 토지 소유권 150년 갖잖아요. 한 살 때부터 토지 소유권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잠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는 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전학파입니다. 그럼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가 잠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토지가 이미 주어졌었어요. 고전학파 입장에서. 그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토지가 이미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받는다. 내가 토지에 대해서 지대받는다. 그것은 나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고전학파입니다. 그럼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야.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토지는 비용이 투입돼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토지 사용료는 생산비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가 토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리카도는 고전학파 사람이야. 그럼 리카도는 고전학파 사람이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이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으로 봅니까? 불로소득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끝나요.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 불로소득을 잉여라고 하거든요. 잉여 이렇게.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가면 그러면 2번 지대 발생 원인하고 4번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고. 이 한계지 지대 없다가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게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하고 5번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6번 7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끝났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좋은 거 막스의 뭡니까? 절대지대설. 요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모든 토지에서. 그럼 반대잖아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근데 막스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그럼 막스도 지대 발생 원인이 나오겠지. 막스한테 제가 물어봤어. 지대 발생 원인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막스가 말했죠. 막스가 토지에 사유화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요 비옥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막스의 절대지대설. 그러면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에 사유하고 모든 토지에서 뭐한다? 지대 발생한다. 지대 발생. 그럼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지에서도 지대 발생한다.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라고 그래.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막스의 절대지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굳이 따지자면 막스는 리카도하고 달리 신고전학파 쪽의 사람이야. 신고전학파. 그럼 막스는 절대지설에 하면 막스의 절대지설에 하면
지대는 불로소득입니까? 생산비입니까? 생산비로 보는 거야. 생산비. 자, 그래서 51쪽이 두 번째 줄 가봐요. 두 번째 줄. 4번. 지대가 높아지면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막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거야. 그럼 지대를 생산비로 보면 지대가 높아지면 어떤 토지의 사용료가 높아지면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면 생산물 가격이 높아진다.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성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요. 막스의 절대지대설까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배우는 거야.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어떻게 되냐면 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이렇게 냈다고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리카도를 빼고 그러면 차액지대설 나오면 우리가 비옥도 그다음에 한기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근데 요 차액지대설이란 말 않고 리카도의 지대설에 의하면 그런다고. 그럼 리카도가 차액지대설인가? 리카도가 절대지대설인가?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렇게까지 외우셔야 돼요. 막스의 뭐요? 절대지대설. 그럼 막스의 지대설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막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아니라 막스의 지대설에 의하면, 막스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주장하는 사람과 그 내용까지, 이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튀넨은 입지교차 지대설. 요 입지교차 지대설에서요. 요 입지가 장소거든. 장소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게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입니다. 위치지대설. 그러니까 튀넨에게 물어봤습니다. 튀넨에게 너는 지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튀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대는 어떤 토지에서 생산물을 재배해서 그걸 내다 팔았다.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생산비 빼고 그 다음에 수송비 뺀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튀넨이 말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튀넨이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튀넨이요. 고립구기로라는 책을 발표해요. 논문을 발표해요. 고립구기로. 이 고립구기로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어떤 평지입니다. 이 평지인데 여기가 검단이라고 해봐요. 근데 검단이 다른 지역하고 전혀 단절됐다. 이 단절됐다는 하나의 평원을 가정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게 고립구기론이라는 소리야. 고립구기론.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다 단절됐다 하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 어떻게 짓는가. 그게 고립구기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립구기론이 농업입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인데 이 농업입지론이 지대이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에서요. 자, 동심원 형태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튀넨의 동심원 이론에서 여기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튀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평지가 있다. 근데 여기가 도심이다. 그런데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으면 A 토지, B 토지 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A 토지에서 작물 재배해서 이걸 도심에다 내다 판다. B 토지에서 작물 재배해서 이걸 도심에다 내다 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다 팔면 생산물의 가격이 있겠죠. 생산물의 가격. 근데 튀넨은 뭐라고 하냐면 A 토지, B 토지, 비옥도는 똑같다. 그다음에 면적 똑같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비옥도 똑같고 작물도 똑같고 그다음에 면적도 똑같으면 A 토지에서 작물 재배해서 B 토지에서 작물 재배해서 도시에 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래서요. 여기 이제 A 토지 지대를 계산해 보고 그 밑에 B 토지 지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B 토지 지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자고요. A 토지는 B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은 똑같겠죠.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봐요. 그다음에 생산비가 5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B 토지도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일 것이고 생산비는 500원이 되겠죠. 근데 수송비, 요 문제가 되는 게 수송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송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가 1km 갈 때 수송비야. 1km 갈 때. 그러면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거리가 2km라고 하면 2km. 그다음에요. 도심부터 B 토지까지는 또 2km에서 전체가 4km야. 4km. 그럼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2km고 그다음에 B 토지까지는 몇 km? 4km. 그러면
요 수송비라는 것은 1km 갈 때 수송비, 이걸 단위당 수송비라고 해요. 단위당 수송비. 그럼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거리. 수송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가 나오는 거야. 근데 튀넨이 요 고립구기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가 평지라고 가정해요. 평지. 그 평지라고 가정하고 운송수단도 우마차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요 1km 갈 때마다 수송비는 다 똑같아진 거야. 평지죠. 우마차밖에 없죠. 근데 평지인데 우마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는 달라지는 거야. 근데 가정을 할 때 요 거미지 아니요 여기 고립구기론에서 가정을 할 때 평지다 우마차밖에 없다. 그럼 1km 갈 때 수송비가 다 똑같아진 거야. 그걸 단위당 수송비가 똑같다 한다고.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1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토지의 수송비는 200원을 이렇게 빼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돼? 지대가 된다. 그럼 A 토지 지대는 300원이 되는 거야. 그 B 토지는요. 수송비가 얼마 들어간 거야? 400원 들어간 거야. 400원. 400원. 그래서 B 토지의 지대는 100원 된다. 100원. 그래서 리카도는 아니 튀넨은 생산물 가격에 생산비 빼고 수송비를 빼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고 해. 그런데 토지마다 차이는 다 똑같은데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똑같은데 수송비 차이가 나온다. 근데 수송비 차이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와요? 거리.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와 거리를 곱한 거죠. 그럼 단위당 수송비까지 똑같잖아요. 뭐만 달라져? 거리만 달라져. 그럼 결국은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토지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거리가 달라진다. 거리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 수송비 차이만큼 지대가 차이가 있다. 그럼 A 토지와 B 토지의 차이는 지대 차이는 얼마요? 200이죠. 그 200의 차이는 어디서 나요? 수송비의 차이. 요 수송비 차이. 그래서 튀넨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 수송비 차이. 수송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의 골자. 자, 이제요. 여기 A 토지 있는데 A 토지는 B 토지에 비해서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뭐가 저렴할까? 수송비가 저렴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B 토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대는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래서 요 B 토지는 지대가 낮아요. 그러나 A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니까 자, 지대가 높죠. 지대가 높다. 그러면 요 수송비하고 지대의 관계를 유심히 보자고요.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반대로 가고 있죠.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면 T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OX? O.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면 X. 자, 그러면 요 T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는 위치가 나와야 되고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 수송비의 차이. 수송비 차이. 이 수송비 차이가 결국 뭐가 된다? 지대화된다. 지대. 된다. 이게 골자. 그럼 이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지대곡선이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냐면 입지교차 지대곡선 또는 그냥 지대곡선,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그림을 통해서 지대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네 번째, 자, 지대곡선을 그릴 건데 여기는 지대 크기, 도심, 그다음에 거리, 요 예각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럼 도심에 있는 토지, 요 도심에 있는 토지는 무엇이 안 들어가요? 수송비가 없어요. 도심에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없으니까 요 어떤 토지가 도심에 있다 하자. 그럼 요 수송비가 없는 거야. 수송비. 그럼 도심에 있는 토지는 지대는 얼마 드는 거야? 500원. 생산물의 가격 1,000원에서 생산비 500원 빼고 수송비가 없으니까. 그럼 도심에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없으니까 요 지대가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500원. 그러면 여기를 300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20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A 토지는 수송비가 200원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3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대 곡선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300원 지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토지일까? A 토지. 그다음에 지대가 200원인 토지가 있었죠. 100원이네, 100원. 여기 100원이라고 하자고요. 100원. 자, 100원인 토지가 무슨 토지요? B 토지. 그래서 B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지대 곡선은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선을 지대곡선을 만들었더니 지대곡선은 우하향한 형태를 보인다. 지대곡선은 우하향한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선에 의하면 튀넨의 지대선에 의하면 지대곡선은 우하향한 형태로 나타난다. OX? O. 되셨죠? 자, 이제요. 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선에서 그래서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가 수송비죠. 그러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선에서는 수송비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뭐하고 뭐? 단위당 수송비하고 거리. 맞죠? 근데 이 거리가 변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가 변할 수는 없죠. 도심으로부터 A 토지가 거리가 변할 수도 없고 도심으로부터 B 토지 거리가 변할 수는 없죠. 그럼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에다 거리를 곱한 건데 근데 이 두 개에서 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단위당 수송비. 그럼 이 단위당 수송비를 변화시켜 보자. 그럼 단위당 수송비를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를 지금부터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단위당 수송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단위당 수송비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교통이 발달했다고 봐요. 교통의 발달이 발생했다.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는 다운되겠죠. 단위당 수송비가 다운되면 그럼 뭐가 다운되는 거? 수송비가 다운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수송비가 다운되죠. 그럼 수송비가 다운되면 뭐가 높아질까요? 지대가 높아지는 거지. 지대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도심토지 있죠? 도심토지. 도심토지는 아무리 요 교통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수송비가 다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도심토지는 그냥 도심이 있으니까 수송비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요 A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해지니까 지대는 높아지는 거고 B 토지도 수송비가 저렴해지니까 지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요 도심에 있는 토지는 아무리 교통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얼마? 500원. 지대가 500원. 그래서 요 교통이 발달했을 때 지대곡선을 다시 그려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A 토지 봐봐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대가 300원. 자,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송비가 전략된 건 올라가죠. B 토지도 마찬가지.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100원. 교통이 발달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 다운으로서 지대가 높아졌다. 근데 그 결과 요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까? 극경사다? 완만해졌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부분 봐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토지 봐봐요. 이 토지. 여기 있는 토지를 C토지라고 가정해봐요. C토지. 그러면 C토지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C토지는 수송비가 얼마 들어갔을까? 500원. 생산물 가격 1,000원. 생산비 500원. 여기서 수송비가 500원이면 지대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튀넨이 뭐라 했냐면 조방 한계라고 해서 조방 한계. 조방 한계점 그랬습니다. 이게 한계지야, 한계지. 그러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경작 활동이. 그럼 이 이후의 토지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이 이후의 토지는 경작 활동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죠. 경작 활동이 이루어지면 손해 보니까. 자, 근데 교통이 발달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계지가 돼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러면 이 부분의 토지요. C 토지하고 교통이 발달할 때 한계지. 이 부분의 토지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작 활동 안 했죠. 근데 교통이 발달하니까 지대가 발생하죠. 그럼 경작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다운돼서 지대가 높아지고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경작지가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미하셨습니까? 네, 그러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면 요 4번이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하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에서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왜 수송비 전략분이 있을까? 토지마다 위치 차이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달라지고 그럼 도심에 가깝게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에서는 고립국 이론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다. 고립국 이론에서. 자, 그러면은 지대곡선을 그리려면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이 발달한다면
그러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경작직이 외곽으로 확대된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차액지대설, 두 번째 막스의 절대지대설, 이렇게 세 개 배웠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도시토지 직가이론, 지대이론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튀넨이죠. 왜요? 요 튀넨은 아니요.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중요시해요. 비옥도. 그럼 도시토지는 비옥도가 아무 의미가 없죠. 다 콘크리트 발라버리니까 비옥도가 상관없죠. 그럼 도시토지의 직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위치. 그래서 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현대 도시토지의 직가이론, 현대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51종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51종 가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위치,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로 인식했다. 그 말하고, 자, 그 다음에요. 지대의 크기로 가면 4번 지대의 크기.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거 하고, 자, 6번으로 가봐요. 우하향은 한계 지대 곡선을 갖는다.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아지며 조방 한계점에서는 지대가 뭔다? 0이 된다. 이걸 한계지라고 했다. 2번. 교통이 발달할수록 단위당 수송비가 감소되므로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해지고 농업지역이, 경작지역이 예각으로 뭔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오빠 안 넘어갔다. 자, 5번의 동그라미 2번. 현대 도시 직가 이론과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의미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5번의 1번. 버제스의 동시몬이론. 이건 도시공간구조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버제스의 동시몬이론 나오거든. 여기에 응용됐다는 거야. 응용. 그러니까 버제스가 튀넨의 동시몬이론을 도시공간구조이론에 응용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50쪽하고 51쪽까지 배웠는데요. 거기에 기출지문이 나왔으니까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0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리카르도는 찾으셨나요? 예. 리카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이게 비옥한 토지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으로 보았다. 그 밑에 차액지대에서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지대에서는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게 아니라 한계지부터 한계지 이하의 토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OX, X. 차액지대는 뭘 중요시했다? 비옥도. 위치를 중요시했던 것은 뭡니까? T네. 오케이. 자, 그 밑에 절대지설 두 개는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51쪽으로 갑니다. 51쪽에서 T넨의 지대이론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튀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대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밑에 튀넨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에 작물 재배활동, 이 작물 재배활동이 농업입지이론이라는 소리야. 작물 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T넨이 끝났습니다. 넘어갔더니 알론소가 나왔네. 알론소. 자, 이제 지대의 결정 이론에서 네 번째 알론소가 나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얘도 그림 그리고 막 하면 복잡해져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요 입찰지대 개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입찰지대 개념 보고 갈 건데, 입찰지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게 입찰지대야. 그러니까 지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그러면 이 최대 금액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갑이 이 토지를 이용해서 이 토지의 작물을 재배해서 1억의 수익을 낸다. 1억의 초과이윤을 낸다. 초과이윤. 그럼 갑은 1억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거야. 갑이 이 토지를 이용해서 1억의 초과이윤을 발생했었는데 자기 인건비 빼고 자기 이윤 빼고 초과이윤이 1억인데 여기다가 1억 2천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입찰지대는 지불할 영향이 있는 최대 금액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 토지의 이용자가 그 토지로부터 발생시키는 초과 이윤 만큼 입찰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은 1억의 지대를 지불해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된다. 0이 되는 수준이라 되는 수준의 지대,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했습니다. 입찰지대. 그럼 여기 이제 입찰지대 나오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부수적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나오는데 거기 보면 3번, 이 3번 지문이 잘 나와. 물론 4번, 5번도 나온 적 있어요. 근데 3번 지문이 잘 나오니까 이제 3번 지문을 이제 보고 갈 건데,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 결과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한다. 자, 이게 잘 나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요 금단의 1번지 토지가 있다. 그럼 이 금단의 1번지 토지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을은 8천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병은 6천을 제시했다면 이 토지는 누구에게 이용됩니까? 갑.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이용 형태는, 어떤 토지의 이용은 그 토지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할 사람이 이용한다. 그래서 입찰지대에 의하면 어떤 토지의 이용은 그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그게 3번 지문이야. 자,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그 입지 경쟁은 갑, 을, 병이 경쟁한다는 소리야. 그 결과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 그럼 여기서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는 누굽니까? 갑. 갑이 이용한다. 입찰지대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밑에는 마샬로 가죠. 마샬. 자, 다섯 번째,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다는 소리지. 토지 사용료는 지대. 근데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는 아니다. 근데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준지대. 그러면 요 마샬의 준지대는 기계의 사용료, 기구의 사용료야. 기계, 기구 등의 사용료인데 요 기계, 기구가 어떤 성격을 갖냐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료를 마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불렀다? 준지대라고 불렀다. 그럼 왜 마샬은 준지대라고 불렀을까? 단기적이지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측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토지의 성격하고 똑같아요. 토지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부른 거죠. 그럼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는 아니죠. 그럼 준지대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사용료 OX, O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준지대의 크기,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대도 사용료니까 이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공급은 고정됐어요. 그럼 공급이 고정돼 있으면 요 지대의 크기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수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수요의 크기가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럼 생산 요소 수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준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어떤 기계에 수요자가 거의 없다. 그러면 기계의 사용료인 준지대는 낮아지겠죠. 그런데 요 기계에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그 기계의 사용료인 준지대는 뭐한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다, 수요다? 수요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준지대는 단기적으로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준지대의 개념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료 사용료니까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파레토가 나와. 파레토에 경제지대 나옵니다. 이 경제지대는 29회 때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왔던 거죠. 근데 한 번 나오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준지대도 안 나오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24회 때 나오고 그 뒤로 쭉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경제지도 이제 한 번 물꼬를 텄으니까 계속 나온다고요. 그럼 경제지대는 뭐가 경제지대냐?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한 달에 그래서 150만 원 받는다. 해봐요. 그걸 생산요소의 보수라고 그래요. 생산요소 보수.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요소의 총수입. 이게 보수가 수입이죠. 총수입.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한 달 동안에 150만 원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150만 원 받는데
이 150만을 분석을 하면 두 가지로 구성돼요. 자, 첫 번째가 내가 다른 일 한다. 그럼 여기서 수업하지 않고 다른 일 한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전용 수입이라고 그래요. 전용 수입, 다른 말로 이전 수입이라고 그래요. 전용 수입, 이전 수입. 이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인데 다른 일 하면 100만 원 받는데 근데 제가 알파를 받고 있죠. 그 알파가 얼마요? 50만 원. 요 알파가 50만 원인데 요 알파를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경제지대. 그럼 경제지대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이야. 나의 전용 수입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만 원 덤으로 더 받고 있죠. 이걸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생산 요소의 보수가 어떻게 구성됐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경제지대의 개념을 가면 그러면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의 보수, 생산 요소의 보수가 얼마입니까? 150.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전용 수입을 빼는 거라고요. 전용 수입. 그럼 나머지 50이 뭐요? 경제지대야. 경제지대. 그럼 이 전용 수입은 뭐가 전용 수입이냐면 다른 일 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세요. 하기 위해서 지불돼야 될 최소 비용, 최소 금액, 그게 전용 수입이야. 제가 다른 일 하면 100만 원 받는다니까요. 100만 원? 9시 와서 6시 퇴근하고.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써 10시 와서 밤 10시 반에 끝나서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다른 일 하면 100만 원이야. 그 이 일을 하니까 15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100만 원이 전용 수입인데 이 100만 원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일을 하세요 하기 위해서 지급에 대한 최대 금액입니까? 최소 금액입니까? 최소 금액. 그 최소 금액이라는 거, 그게 전용 수입이야. 전용 수입. 자, 53쪽에 도시공간구조 바로 위에 손가락 표시 전용 수입 나왔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가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이용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보수를 뭐라 한다?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용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지대가 중요하죠. 경제지대가. 그러면 경제지대가 29회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52쪽 날개 부분 가장 밑에 가봐요. 52쪽 날개 부분 가장 밑에. 그게 유일하게 나온 지문이야. 경제지대는.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 금액이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최소한이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경제지대가 아니면 뭡니까? 전용 수입이야. 전용 수입. 되셨죠? 자, 그게 유일하게 나왔던 거고 이제 칠판 다시 와봐요. 그러면 저는 다른 일을 한다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150만 원 받는다면 50만 원을 덤으로 더 받고 있죠. 그 덤으로 더 받는 것을 경제지대라고 그래. 그럼 이 경제지대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업함으로써 꽁돈이야. 꽁돈. 그래서 이걸 생산요소 공급자의 불로소득, 불로소득, 그다음에 잉여를 해요. 잉여. 불로소득, 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불로소득, 잉여가 공짜 돈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경제지대 개념이 이제 2번에서 끝났어요. 경제지대라 하면 생산요소의 보수에서 뭘 뺀 것이다? 전용 수입을 뺀 것이다. 그럼 만약에 전용 수입이 높아진다고 봐요. 전용 수입이. 그럼 전용 수입이 높아지면 경제지대는요? 낮아지는 거죠. 그럼 전용 수입이 낮아지면 경제지대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요 경제지대 발생 원인을 가볼게요. 발생 원인. 그러면 이 경제지대 발생 원인은 우리 원장님이 왜 나에게 50만 원을 덤으로 더 줬을까? 그 50만 원을 더 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게 경제지대 발생 원인이야. 만약에 밖에 돌아다니신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부동산에 결혼 수업을 하십시오 했더니 너무너무 다 잘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50만 원을 저에게 덤으로 더 주지 않는다. 근데 부동산에 결혼 강사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지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더 받아야 돼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50 받는다 그러면 250 받아야 돼. 사실은 그래. 근데 학원 사정도 있고 그래서 250 주세요 그러면 속 그럴 거 아니야. 거시기 하고만 가거라 뭐 이렇게 할까봐 그렇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 강사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쉽게 결혼 강사 못 구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지. 그럼 생산 요소. 결혼 강사는 생산 요소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어느 분을 모셔다 수업에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럼 10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 비탄력성? 비탄력성 때문에 경제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경제지대 크기를 가자. 경제지대 크기. 그럼 경제지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할까?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이 결정을 해요. 그럼 생산요소 공급이 탄력적이면 경제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고,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뭐다? 커진다. 이렇게. 자, 다섯 번째요. 경제지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나오면 요 2번부터 해서 여기 이제 5번까지 골고루 나올 거야. 그러면 경제지대 크기는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 경제학 시험에서는 생산요소 공급 탄력성과 탄력성 크기와 경제지대 크기는 반대로 간다. 다시요. 경제지대 크기와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로 간다. OX? 오. 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경제지대는 커지니까. 이렇게. 자, 이제 만약에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경제학 시험에서는 요 5번 잘 냅니다. 경제지대가 나오면.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결론은 경제지대가 가장 커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생산요소 보수, 제가 받는 보수, 요 보수 전체가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용 수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용 수입은 0이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이제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생산요소 보수와 경제지대는 같아진다. 그럼 OX, X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 경우가 경제지대가 가장 커진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대이론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것 외에는 특별히 볼 것 없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자, 되셨죠? 예. 자, 고생하고 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도시 공간 구조 갑니다. 쉬었다 치고.